좀 해볼게요. 자, 보시죠. 상품 T 계정의 이해. 자, 상품 T 계정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걸 제가 이건 좀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 좀 외워주세요. 자, 보시면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상품 T 계정 있죠? 요 상품 T 계정이, 이거, 뭐지? 상품 T 계정이요.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를 쓰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의 T 계정을 쓴다라는 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반드시 실지재고조사법의 T 계정을 쓴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자, 해보면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하는 수량을 기록해야 안 해요? 판매한 수량 기록 안 합니다. 구매한 수량만 기록해요. 알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가서 실제로 재고를 세요. 아셨죠?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그게 먼저고,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전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려요. 그렇죠? 여기가 일단 중요해요. 다시 한번.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서 재고를 다 세요. 세서 창고에 없으면 다 팔려서 없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제가 여기에 사례 드는 숫자는 좀 암기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고 요 사례 가지고 세부 1급 때 추가되는 내용도 하니까 자, 보시죠. 자, 기초에 우리 회사가 상품이 300원어치가 있었대요. 그렇죠? 여기. 예. 자, 그리고 단기에 상품을 우리가 700원어치를 매입을 했대요. 그렇죠? 뭐 물론 여기에서 취득 원가는 더하고 뭐 매입 할인 같은 거 뺀 거. 그래서 상품 창고에 총 1,000원어치의 상품 재고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지금 하는 실지재고서법은요. 그래서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세봤거든요. 했더니 200원어치의 상품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 기말 여기선 재고 자산이니까 재고 자산 금액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금액까지 쓴 이유가 있어요. 세무일급은 친절하게 잘 안 줘요. 뭘 친절하게 안 주냐면 우리가 금액은 여러분들 뭐 곱하기 뭐예요? 그렇죠.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죠? 세무일급은 수량하고 단가로 줘버려요. 금액을 좀 친절하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금액까지 써놓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죠? 그럼 당연히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로 세본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기말재고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수량, 실제 수량에다가 우리 회사가 당초에 사왔던 건 단가, 취득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당 취득 원가. 이렇게 곱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나온다라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무급이 진짜 친절하게 잘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재밌죠? 법인세 탈피해가지고. 그죠? 이제 해방된 느낌, 해방된 느낌. 그죠? 대부분 언제 한 법인세 한 9일, 10일 차쯤 되면 법인세 언제 끝나? 이물 이심을 지냐? 언제 끝나냐고. 그랬다가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쯤 풀게 되면 법인세 머릿속에 몇 개 다 많이 날라가거든. 그러면, 법인세 열심히 할 거다, 생각 들고요. 그래서 법인세는 여러분들 진짜 이틀에 그래도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끝나더라도. 안 그러면 머릿속에 다 날라가요. 자, 그래서 이제 기말에 상품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200원어치의 상품이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800원어치의 상품은 창고 바깥으로 나갔죠? 얘를 전부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가 매출 원가죠. 팔린 것의 원가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죠. 아까 했던 거예요. 뭐냐면 여기. 그래서 여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실지 재고 조사법은요. 창고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부 팔려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하세요. 자,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도둑이 800원어치를 다 훔쳐나갔대요. 도둑이, 아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요. 800원어치의 상품을 다 창고 바깥으로 끄집어 나갔겠 당연히. 창고로 이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죠? 창고 바깥으로 다 훔쳐서 나갔대요. 그럼 매출원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이 훔쳤는데 그 매출원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런데도 실제 재고조사법은 매출원가로 봐요. 왜냐면 팔린 것을 기록 안 했거든. 안 하니까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매출원가화 시켜 무조건. 맞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위쪽이에요. 이거 제가 밑줄 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우리 그 회차 적어드린 기말 재고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신 뭐 선적진도 조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죠. 자, 1번 첫 번째 보실 게 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키냐라는 겁니다. 왜 더하냐?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방금 기초 상품이 300원어치 있었죠? 그리고 매입액이 700원 있었고요. 그리고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요 200원이 실지 금액이었어요. 실지라고 다시 쓸게요. 실제 기말 상품 금액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매출 원가 800원 요렇게. 그죠?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가 정확한 의미예요. 이거 800원어치는. 매출 원가가 800원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가 800원어치가 옳은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이 800원의 내역을 분석을 해봤대요. 실제로 분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개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봤대요. 해봤더니 실제로 700원어치는 팔려서 나갔대요. 팔려서. 그럼 700원은 매출원가 맞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0원은요. 나머지 100원은 우리 회사에 귀중품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잠시 구멍이 났대. 구멍이 나가지고 비 같은 거 오면은 그게 부패가 될 수 있으니까. 알죠? 창고에 있는 걸 우리 회사 사무실로 가지고 온 거예요. 100원어치는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매출원가는 800원이에요? 700원이에요? 그렇죠. 700원이 맞잖아요. 맞죠? 팔려서 나간 재고만 매출원가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매출원가를 여기서 800원으로 인식해버렸죠. 그럼 이 매출원가를 700원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700원으로 조정하려면 요 산식 중에서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기초 상품이야 전년도 말게 2월 된 거니까 고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구매한 건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도 네, 맞는 숫자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계산 논리상 기말 상품 재고에서 금액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매출 원가가 7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기말 상품 금액을 얼마로 수정해 줘야 돼요? 300원으로 빼는 걸 늘려줘야 얘가 700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100원어치를 우리가 기말에 상품 창고에 더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냐면 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를 요 상품 창고 안에 다시 끄집어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끄집어 오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있다라고 생각만 해주는 거예요. 하고 더해줘야 얘가 300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가 300원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 정확한 매출 원가가 70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실지재고 조사법의 계산 논리 때문에 기말재고에 가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말재고에 가산을 하냐면 요 100원어치는 매출 원가 되면 안 되는데 매출 원가에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출 원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냐? 이렇게 출제합니다. 지금 사례로 간주를 해보면요. 이렇게 출제해요. 이렇게.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회사 창고에 200원이 있었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이 100원어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산 문제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우리 기말재고자산 입력하는 건 자동 결산이잖아요. 그럼 자동 결산으로는 200원 입력하시면 안 되고 300원 입력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사례로 따지면.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은 이해만 하시는 거지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내요, 절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실지재고사법은 매출 원가화를 시켜버려요. 됐죠? 오케이, 아까 800원 전부 다 여기는 지금 지웠죠. 800원어치 창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 매출 원가네? 이렇게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우리가 가산을 한 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건 안 팔렸다는 뜻이에요. 했죠? 안 팔려야 돼요. 창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팔렸으면 매출 원가거든요. 그리고 요 100원어치의 재고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거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지, 내 거. 맞죠? 그래서 내 거여야 돼, 당연히. 남의 거를 내 재고에 가산하는 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개쓰레기. 맞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요거.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한테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좀만 참아봐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지금 변기 앉았으면, 죄송합니다. 사이가 좀 그지 같다. 죄송해요. 자, 이제 보실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그러한 항목이 뭔지. 첫 번째, 미착품. 운송 중인 상품.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나오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은 무역거래에 있는 걸 회계에서 가지고 온 거지 회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 보시면. 자, 우리나라가요. 미국에서 구두를 수입한대, 현대백화점이. 맞죠? 구두를 수입한대요, 여러분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할 때는 주로 배로 많이 하죠. 비행기는 실을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요, 우리나라로 지금 그 배를 타고 오고 있는 거 지금 구두 실은 배가요. 맞죠? 오고 있는데 얘가 언제 짜면 12월 31일자인 거예요. 12월 31일자. 우리가 12월 31일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결산일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럼 결산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매출 파악해야죠. 매출 원가 파악해야죠. 기말재고 얼마 있는지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두는 판매자 창고에도 없고요. 재고에도 없고 구매자 재고에도 없어요. 그러면 바닥 거예요, 이거? 이건 재미없었죠? 그렇죠. 분명히 재미없었어, 표정이. 뭐,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누구의 재고에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인가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자, 일단 아시지만 선적지는 배에 실는 걸 선적이라고 하죠. 그럼 선적은 판매자가 선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적지, 그리고 구매자가 있는 곳을 도착지 또는 목적지, 이렇게 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의 핵심이 뭐냐면 구매자의 것이 언제 되느냐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언젠가는 분명히 현대백화점 구두가 되거든요. 그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배에 판매자가 싫기만 하면 바로 현대백화점 거예요.
됐죠?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지가 들어갔죠? 그건 현대백화점에 실제 구두가 와야 돼요. 그때야 현대백화점 거예요. 알죠? 일단 이렇게 틀 잡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에는 누가 본인의 구두로 봐서 가산을 해야 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는 누가 본인의 구두라고 생각해서 가산해야 되는지 해볼게요. 자, 일단 선적지 인도 조건부터 색깔 좀 구분해서 해보겠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죠. 그럼 여기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내 거다 요건은 구매자입니다. 그렇죠?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구매자가 만족하면 구매자가 이 구두를 본인의 재고로 봐야 돼요. 가정에 따르면. 그죠? 자, 그러면 구매자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본인 창고에 지금 없죠? 바다에 있으니까 창고 바깥에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가 파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가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본인의 재고에 있는 것처럼 가산해야 되고요. 판매자는 이거 본인 판 거예요. 선적하면 구매자 거다라는 건 선적하면 바로 판 걸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무조건 선적지 인도 기준이거든. 세법은 무조건 선적하면 바로 판 거예요. 그렇죠? 세법은. 자, 그리고 구매자가 가산하는 거고요. 되세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 아까로 따지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아까. 자, 현대백화점 입장에서 아까로 따지면 현대백화점에서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200원어치의 재고가 있었고 나머지 100원은 지금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상품이 100원어치가 있다 이렇게 주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0원 입력해야지 200원 입력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알죠? 거꾸로 그게 미국이다라고 하면 300원이 아니라 200원 그대로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좀만 참아봐 여러분들 한 7분만 안 될까? 7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진도 조건이에요. 도착진도 조건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우리가 현대백화점에 도착해야 현대백화점 거잖아요. 근데 도착했어 안 했어 현대백화점한테? 안 했죠.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판매자 거예요. 일단 내 거다 요건은. 그렇죠? 자, 그러면 판매자 입장, 즉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고 바깥에 있다, 맞아요. 자,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했을 때 판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도착 안 했잖아요. 판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본인의 재고처럼 생각해서 가산해줘야 되고요. 구매자는 제외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판매자가 본인의 재고처럼 생각해준다를 가깝게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알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은 네, 뭐도 알아야 되냐면 판매자, 구매자 알아야 되고 도착지인지 선적지인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놈한테 가산하시면 돼요.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뭐 여기 선적하면 구매자 거. 그러니까 선적진도 좋고 구매자 가산. 그렇죠? 근데 도착진도 조건은 도착해야 구매자 것.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자 가산. 끝. 아셨죠? 이게 훨씬 빨라요. 이것만 보시면 돼. 나머지 보실 필요 없어요. X친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탁 판매 적송품 할게요. 자, 보시죠. 빨리 사야 될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요, 교재, 세무 1급 교재를 썼어. 세무 1급 짜증나라는 교재를 썼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줘. 세무 1급 교재 짜증나라는 교재, 세무 1급 짜증나라는 교재가요, 100권 있어요.
알죠? 저한테는 100건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팔아야 되는데 제가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교보문고한테요. 이 세무 1급 짜증나 교재 좀 팔아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세무 1급 짜증나라는 교재를 100권을 전부 다 교보문고한테 보낸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창고에 기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까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실지재고서법은 다 팔린 걸로 봐요. 그러니까 100개가 팔렸네 라고 보겠죠. 맞죠? 근데 교보문고한테 연락이 왔어요. 12월 31일 날. 또는 제가 연락을 했어. 몇 권 팔았어요? 라고 했더니 99권은 팔았어요. 세무1급 짜증나라는 교재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한 권은 안 팔렸대. 왜냐면 전 세무1급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줘. 그러면 그 한 개의 교재 있죠. 교재는 제 거잖아요. 위탁자인 제 거. 그리고 제 창고에 없죠. 교보문고한테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안 팔렸죠. 한 번 걔 안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그 한 권의 교재는 저한테 분명히 제 창고에는 없어요. 없지만 그 한 권을 제 창고에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한 권 더해줘야 실제로 팔린 99권만 매출원가 된단 말이에요. 다 요 논리, 요 논리. 되세요?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말재고에 가산하냐면 우리가 여기. 이건 쉬워요. 언제 기말재고에 가산하냐면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해요. 그리고 언제 판매를 수익을 인식하냐면 수탁자가 팔았을 때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세무 2급이에요. 세무 1급에서 뭐도 출제할까요? 세무 1급은 내가 수탁자일 때도 출제해요. 내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야. 내가 이제 교보문고한테 교보문고가 나한테 그런 거야. 교보문고가 야 대신 팔아줘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내가 이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예요. 그러면 교보문고가 나한테 보내겠죠 물건을. 그럼 내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내 물건이에요? 아니 교보문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나 이거 왜 안 썼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탁자일 때는 이때는 실제 재고에서 수탁자 보유재고 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시험에 준다니까요? 세무1급은 내가 수탁자일 때도 내버려요. 그죠? 그럼 창고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 남의 거지 내 거 아니잖아요.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좀 이따 그 문제 풀 거고. 좀만 참아. 이제 4개, 3개 남았다? 거의 끝나간다? 안 불쌍해요? 자, 보시면. 그래서 수탁자도 꼭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내가 수탁이냐, 위탁이냐. 자, 이제 시용 판매. 자, 우리 시용 판매는 뭔지 아시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어차피 법인세 했으니까. 자, 제가 책상을 파는 업체예요. 업체인데 고객한테 책상을 50개를 다 보내서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50개 책상이 제 창고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다 매출 원가화 됐겠죠? 그렇죠? 근데 고객분 중에 49분의 고객께서는 사시겠다라고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럼 그때 팔린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한 개 책상은 네, 안 사시겠대요. 난 색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한 개 책상 제 거고 그 다음에 창고 바깥에 있죠. 왜 그분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안 팔렸죠. 그러면 제 창고에 그 책상 한 개는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생각해줘야 실제로 팔린 49개만, 49개만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되세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가산하냐면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그죠? 뭐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면 구매 의사 표시했을 때, 그죠? 이거 배우셨을 거임.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자, 조심하실 게 할부예요. 자, 질문 좀.
여러분들 할부 있죠? 할부는 우리 회계에서 수익을 인도할 때 잡아요? 돈 받을 때 잡아요? 회계에서 할부로 파는 게 일반적으로 재화잖아요. 재화는 수익을 회계에서요, 인도할 때, 물건을 인도할 때 잡아요? 돈 받을 때 잡아요? 돈 받을 때라고 하면 제가 두드려 팰 거예요. 그치. 큰일 나? 맞죠? 아직도 현금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인도할 때. 맞죠? 왜냐면 여기서 많이 낚여서 그래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할부로 팔고 70%의 대가는 회수하지 못했음.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할부는 우리가 인도하면 수익 잡죠? 그럼 수익 잡는 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내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회수를 얼마를 못했든 상관없어. 알죠? 상관없이 내 재고 아닌 거예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할부파면 여기 우리가 대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인도하면 수익 바로 잡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 아니에요, 절대.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막 꼬신단 말이에요. 얼마의 대금은 회수하지 못했다고. 아셨죠? 자, 밑줄 치고 쉴게요. 하나 제가 여기다 못 넣어가지고요. 그 반품 조건부 판매가 있거든요. 자, 이거 좀 밑줄 좀 치고 갈게요. 55페이지에요, 여러분들. 55페이지. 자, 그 55페이지로 가시면 혹시 그 가로 2번 기말재고 자산의 귀속 여부라고 보이시나요? 거기에서 4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 자산 있죠? 이거 뭐만 반품 조건부 판매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반품 거기 4번에다가 반품 조건부 판매라고 반품 조건부 판매라고 적어주세요. 네. 적어주시고 자, 들어보시죠. 뭐냐면 우리 회사가 반품을 조건으로 파는 회사래요. 근데 우리 회사가 반품이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내는데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100개를 팔았어. 그럼 100개를 전부 다 수익 잡아요. 잡고 2개는 우리가 일단 반품이 아직 된 건 아니죠. 2% 정도 반품이 되는 거니까 일단 대변에 반품 보증 충당부채라는 걸 잡아요. 언제 반품될지 모르고 금액도 모르니까. 됐죠? 차변에 관련된 비용 먼저 미리 인식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냥 인도할 때 수익 다 잡아버려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기억 보이시나요? 기억? 기억에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에 밑줄 치시고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인도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의 밑줄 거꾸로 얘기하면 내 거 아닌 거예요 이거 내 재고 아님 인도 시점에 수익 잡는다라고 내 재고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 회사는 반품이 들쑥날쑥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언제는 막 반품 막 20% 받았다가 언제는 반품이 또 안 들어와 알죠? 그럼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대요. 그럼 나는 언제 안심이 되냐면 반품 기간 끝났을 때요. 알죠? 아니면 반품을 조건으로 내걸면 구매자가 반품 안 하고 살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안심하고 수익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니은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 두 줄 다 전부 다 밑줄이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이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역으로 얘기하면 요 전까지는 내 재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됐어요. 힘드시겠다. 자, 우리 쉬었다가요. 좀스럽지만 4시 52분에